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같이 3회 문제 풀어볼게요.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합시다. 41번 보시면 슬립 6%고 2차 효율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우리 2차 효율 물어봤을 때 공식이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타2라고 하는데 2타2라는 놈은 효율 공식은 일단 기본식이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해가지고 우리 입력을 P2라고 하고요. 출력을 P0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 입력 P2, P0 출력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갖다 명칭을 여러분들이 외울 적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P2는 우리가 이입력이라고 합니다. 이입력. 그리고 P0는 아웃의 출력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 거야. 요거는 입력인데 P2입력이라고 외우고 이런 아웃의 출력이라고 기억을 하자. 단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입력을 갖다가 안 줬을 때요. 출력 더하기 손실값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하고 여기 P0에 만약에 기계손이 주어지면 이 기계손을 갖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PM이라고 하는 기계손이 이제 주어졌을 때 더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더해주면 돼요. 두 번째 공식은 1-S가 있고요. 세 번째 공식은 NS분의 N이 있고요. 네 번째 공식은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되는데 이 오메가 S는 동기각속도라고 읽고요. 이 오메가는 회전자의 각속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 출제자는 상황에 따라서 동기각속도 오메가 S를 오메가 제로로 줄 때도 있어요. 오메가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공식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공식은 두 번째 공식이 가장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S 요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타2는 1-S에 100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데 슬립을 갖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몇 프로 주고 있냐면 6% 주고 있어요. 그래서 0.06에 곱하기 100을 때린 값 그래서 94%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요거에 대한 문제 94% 1-S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4가지 공식을 다 외워야 되긴 하는데 요게 이제 공식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이어서 4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권수비가 10대 1짜리를 주고 있죠. 그럼 10대 1이라는 얘기는 A가 얼마예요? 그렇지. 1분의 10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수비 10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단상변압기, 동일 전격의 세대의 단상변압기를 Y델타로 잡았대요. 그래서 Y델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 왼쪽이 1차 측,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그릴게요. 자, 우리가 값을 좀 편하게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Y자를 반대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차가 Y결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차가 델타 결선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라는 놈은 10이 되겠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2차의 단자가 200V, 여기 단자 선간전압이 V2라고 했을 때 여기 200V가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용량은 75kV 평형부하를 걸었고요. 각변압기 1차 권선의 전류 및 1차 선간전압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자 전류와 임피던스 무시한대요. 자, 이쪽에 이제 흐르는 걸려있는 선간전압 V1하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 하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서 I1, V1, I1을 구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할 거냐면 전압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전압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놈은 권수비 전압비에 의해서 V2분의 V1이 되겠고요. 이때 V1 값은 A에다가 V2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200V. 그럼 우리 델타 결선의 특징은 뭐예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이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 상전압도 200V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델타 결선을 한번 써볼까요? 자, 델타 결선이라는 놈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류가 루스3배가 되는 거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스3배,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는 똑같은 선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Y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다 쓸게요. 제가 Y결선이라는 놈은 반대로 데라바류에 의해서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00 큰 전압이 되겠고요. 전류의 값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데라바류로 보통 외우는데 데라바류라는 건 뭐예요?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고 Y 결선에서는 전류가 같다. 우리가 이제 데랍와류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V1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권수비에다 V2를 곱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권수비를 갖다가 문제 조건에서 10을 구해놨고 10 곱하기 V2는 200인데 문제가 이제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1차 여기에 상전압을 갖다 표현했을 적에 A에다 V2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가 V2고 여기가 이제 상전압, 성간전압이 같으니까 200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200에다가 권수비를 곱하면 1차 측에 상전압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2000이라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어본 거는 1차 측 성간전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루트 300까지 잡아줘야만 실질적으로 1차 측에 걸리는 상전압이 아닌 성간전압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성간전압이 되는데 요걸 갖다 구하게 되면 얼마냐면 3464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64 나와 있는 놈은 3번하고 4번밖에 없는데 1, 2번은 잘못 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트 3을 빼버리면 여기 상전압을 구한 거지 성간전압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464로 잡아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류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전류라는 놈은 권수비 공식에 의해서 I1분의 I2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I1이니까 I1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분의 I2 값에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A라는 놈은 이제 권수비 10이 되겠고요. I2 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I2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제가 여기다 I2는 하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2라는 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문제 조건에 보시면 아까 용량이 있었어요. 용량. 그래서 용량이 얼마냐면 75kV 평형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Y델타라는 얘기는 삼상부하죠. 삼상부하. 그래서 우리 I2라는 놈은 루트 3V분의 P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여기 이제 전압은 2차 전류니까 마찬가지로 전압도 2차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원래는 성간전류인데 상전류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V2라는 놈이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의 크기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간전압도 200 이고 상전압도 200이니까 그러면 요 전압도 마찬가지 성간전압, 요 전류도 성간전류가 되는 것인데 원래는 이 전압이 200V로서 성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상전압으로 그대로 보더라도 무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상전압으로 갔으니까 이 전류 또한 상전류, 즉 I2P라고 써도 무관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차의 상전류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루트 3에다가 V2 값이 200V 그리고 용량이 75kV니까 10의 3승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을 구한 게 아마 125A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125A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차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전류비 공식에 의해서 A분의 I2 계산한 값이 10분의 125니까 12.5A 하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갖다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답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라바류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만 요거에 대한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답만 보셔도 무관하겠다는 얘기죠. 네, 답만 보셔도 숫자가 안 바뀌어 나올 거니까 우리의 이제 꿈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자, 4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2분의 파이만큼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정이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기기 쪽에서 그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 그림을 좀 기억하시라고 한번 얘기를 했던 것도 같고요. 안 한 것도 같은데 일단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 쪽에서 전기자 반정이 나오면 무조건 그림 하나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했든 안 했더라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거니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왼쪽을 갖다 누구라고 잡을 거냐면 발전기라고 잡을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누구로 잡을 거냐면 전동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은 항상 기준이 되는 축, 전류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축.
자, 그리고 이제 위상관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위쪽에는 항상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발생될 것이며 아래쪽에는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 또는 자화작용이 발생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증자작용 또는 자화작용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잡은 상태에서 이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동기기에 전기자반작용이란 얘기가 나오면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위상이 90도만큼 발생되는 것인데 어느 위치가 되든지 다 위상은 90도 차이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발전기라고 주어졌을 때는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요. 만약에 전동기가 나오면 전동기 입장에서는 오른쪽에다가 점을 찍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갈 것이냐 아래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밑줄을 하나 걸어놓고 발전기에는 노란 지점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앞서 있느냐 뒤져 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뒤진 전류라고 그랬죠. 즉 2분의 파이란 얘기는 90도가 될 것이고 기전력이란 얘기는 요 발전기 요 축이 바로 우리 기전력의 축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동기 입장에서는 이쪽이 우리 단자전압의 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발전기니까 이쪽이 될 거고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뒤진 전류니까 위상이 뒤지면 위로 가야 될까요? 아래로 가야 될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상이 앞서는 쪽은 같은 방향으로 이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앞서는 상태고 뒤쪽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제 뒤진 상태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뒤진다고 그랬으니까 위상이 뒤진다고 그랬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대 방향.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작용이 발생되고 있냐라고 한다면 감자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주는 건데 우리가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90도만큼의 위상이 앞설 때 뒤질 때에서 L과 C만의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동이상이 나오는데요. 동이상 경우일 때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이나 동이상일 때는 어떤 작용이 발생하냐 물어보면 우리 횡축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횡축반작용.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횡축반작용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차 자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횡축반작용의 성분 크기를 갖다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분 또는 크기. 그때는 얼마냐? i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 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자반작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이 중요해요. 요 그림. 자, 이어서 4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 보시면 용량이 PKV짜리라고 줬는데 PKV자의 용량, 동일 정격의 단상 변압기 4대가 있대요. 4대. 4대짜리가 있을 때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의 최대 출력 용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변압기의 삼상결선을 따져보면 되는데 3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Y결선, 두 번째가 델타결선, 세 번째가 V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가장 큰 출력값을 내는 놈을 갖다 선정해주면 될 것인데 첫 번째 Y결선일 때의 용량은 한 대 용량의 3배가 될 것이에요. 델타 결선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대 용량의 3배가 될 것이고 V결선일 때는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Y결선이 됐든 델타 결선이 됐든 얘네들은 몇 대를 요한 거냐면 3대를 요한 거죠. 근데 우리 몇 대가 있다고 그랬냐 면 단상변압기 4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대를 가지고 삼상 했을 때 용량이 3배가 나오는데 한 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이 한 대를 가지고 삼상 공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얘기는 얘는 V결선이기 때문에 몇 대를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2대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2대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더 V결선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배를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투뱅크로 운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2루트
1루삼의 피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대도 놀림이 없이 전체 4대를 V결선 투뱅크로 따져가지고 그때 운전이 다 4대가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이 크냐 2루삼이 크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결정해주면 되는데 2루삼이라는 놈은 1.73이로서 곱하기 2배를 했을 때 3보다 큰 3.4xx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루삼의 P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 문제도 사실은 뭐 정해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답이 바뀔 수가 없는 2루삼의 비용량 이거 잡아주면 되겠죠.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분권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와 유사한 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갖다 우리 속도제어법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도제어법에서 앞에 내용에서 다 정리를 이미 해왔고 우리는 직류기의 분권전동기와 그 다음에 우리 권선형, 삼상 권선형 우리 유도전동기 두 가지의 공통점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보면 속도제어법 종류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차 저항법, 그 다음에 우리 그 비례추의 원리를 이용하는 2차 저항법이 있었죠. 그 2차 저항법은 이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겠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종속법이 있죠. 뭐 직렬종속, 병렬종속, 차동종속. 직렬종속이라는 것은 우리 동기속도의 기준으로 잡아주는데 직렬종속일 때는 2대의 극수를 갖다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P1 플러스 P2분의 120F. 병렬일 때는 직렬에 곱하기 2배를 잡아주고 차동종속일 때는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로 잡아가지고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직렬종속일 때는 한 글자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2차 유도법인데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2차 유도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공통점인데 우리 분권전동기라는 놈은 직류기의 이제 하나의 전동기 종류가 될 것인데 분권전동기에서 나오는 거는 직류기의 속도 제어가 있었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계좌 제어, 두 번째가 전압 제어, 세 번째가 저항 제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할 적에 분권전동기도 저항 제어가 있고 권선형 유도전동기 쪽에서도 속도 제어법으로 저항 제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뭐가 될 것이냐면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속도 조정이 되겠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 되겠고요. 앞에서도 이거 다 사실은 한 번씩은 정리를 했던 거예요. 속도 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이 분권전동기는 속도 변동률을 따져봤을 때 직가분차라고 해서 아까 우리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한번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요. 직가분차의 속도 변동률이 작은 쪽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삼상 유도전동기 쪽에서 우리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농형과 권선형이 있습니다. 그 권선형이라는 놈은 농형에 비해 속도 변동률이 또 작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속도 변동률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따져봤을 때 첫 번째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고 두 번째 속도 변동률이 적겠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어볼게요. 46번 문제. 변압기 열화방 지방법증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라는 놈은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컨서베이터를 설치하죠. 그 컨서베이터를 갖다 설치한 이유는 바로 열화 방지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화 방지 때문에 사실은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수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도 차이에서 변압기는 이제 따뜻한 상태인데 이제 밤이 되면 찬 공기가 올라오면서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수분이 이제 변압기 깡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이 더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식 작용이 발생되고 절연 내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한계점이 왔을 때 얘가 점점 굳어진다는 얘기니까 한계점이 왔을 때 온도가 견디지 못하고 절연이 파괴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
방식도 있는데 밀봉 방식이라든지 흡착제 방식 이런 건 다 맞고요. 수소 봉입 방식이 아닙니다. 질소 봉입 방식이 돼야 되고요. 수소는 우리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기기 냉각제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질소 봉입 방식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7번 문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권 가동복권 발전기 단자 전압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요거 우리 풀이에 지금 해설 그림 잘 그려놨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을 쓰게 되면 내분권 가동복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복권 발전기라는 놈은 직권과 분권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거 하나 보게 되면 직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좌와 전기자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겠죠. 직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고요. 내분권이라는 거는 분권, 계좌권선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부에 병렬로 계좌와 전기자가 또 하나 이렇게 병렬로 안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내분권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동인데요. 가동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코일을 갖다가 이 두 개의 코일을 권선을 갖다가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가 발생될 거냐면 여기는 우리 RF거든요. 계좌 저항. 요걸 우리가 직권 계좌 저항 RS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저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놈을 갖다 파이 F라고 하고요. 직권 계좌 권선에서 발생하는 놈을 갖다 파이 S라고 할 것인데 두 개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감겨 있기 때문에 자속이란 놈은 총자속이란 놈은 두 개를 갖다가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파이 F 플러스 파이 S 이런 식이 이런 식의 꼴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차동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하나는 정방향, 하나는 역방향으로 감았기 때문에 두 놈의 자속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전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전기자 전류가. 그리고 이 전류가 이 점에서 통과하게 되면 하나는 왼쪽 계좌 전류 쪽으로 흘러갈 거고요. 하나는 이제 이쪽 직권 계좌 전류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대로 부하 전류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는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당연히 부하가 걸릴 것이니까 부하 전류가 흘러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부하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는 단자 전압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전기자로부터 계좌에서 발생한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전력 값을 구할 건데 기전력을 구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전기자 전류 값을 갖다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전류 값은 우리가 들어가는 전류, 계좌 전류와 직권 계좌 전류는 나가는 전류니까 IF 더하기 IS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서 하나의 조건은 우리 직권 계좌 전류와 부하 전류 I는 이꼬르 쌤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놈이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직권 계좌 전류가 부하 전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두 놈은 같은 전류다라고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 건데 우리 기전력이라는 놈은 입력 조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라는 놈은 출력 더하기 손실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력이라는 놈은 이제 기전력, 출력은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발생하는 단자 전압의 크기가 될 것이니까 V 플러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손실은 누구 있냐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기자에 의한 손실 IARA와 그 다음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실 IFRF, 그 다음에 이제 직권 계좌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ISRS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요놈과 요놈을 봤을 때에는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잡을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IARA를 갖다가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ARA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 시험 문제에도 IA를 기준이라고 보기보다는 시험 문제 자체가 조건이 얘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전력을 물어봤을 때 IARA로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것은 요놈이 들어갈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와 I는 직렬로 연계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같다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IS의 RS인데 요 IS를 우리가 I로 바꿔 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 V 단자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넘기게 되면 부호가 다 마이너스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기전력에 보면 K 파이 N이라는 공식도 하나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가동복권이기 때문에 자속이 두 개가 합쳐지는 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파이 대신에 합성 파이값 파이 F 플러스 파이 S 여기에다가 회전수 N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면 V라는 놈은 E-IA의 RA 다시 한번 마이너스 RS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K 파이 N으로 잡아놨으니까 요 놈을 갖다가 여기 이 값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V라는 놈은 K 상수 비례상수 K에다가요 파이 F 플러스 파이 S에다가 회전수 N 마이너스 IARA 그 다음에 마이너스 IRS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결론을 낸 게 공식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게 되면 V는 K에다가 파이 F 플러스 파이 S N 마이너스 IARA 마이너스 IRS 그래서 답 몇 번이냐면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구하는 건데 조금 뭐 복잡하죠. 예, 복잡하니까 안 되면 답만 보든가 예, 아니면 그냥 내분권 가동복권 발전기 나오면 답 1번 네, 이렇게 외우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그려가지고 뭐 따져가지고 이렇게 할 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면 가동이 나오면 여기에 플러스 차동이 나오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 4개 중에 2개는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2번하고 4번은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건 차동이에요. 이건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번, 3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48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멍 때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요. 항상 지금까지 문제풀이 10문제 뭐 내외 해가지고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48번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48번 갈게요. 48번 문제. 자,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2대를 직렬 종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속도를 물어봤는데 공식이 아니라 얘는 지금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속법,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 종류 중에 2차 저항법 말고 2차 여자법 말고 종속법이 있죠. 종속법. 자, 우리 종속법에 대한 얘기 3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앞에서 문제 풀면서 뭐 간단하게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있냐면 직렬 종속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병렬 종속이 들어가죠. 세 번째는 우리 차동 종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렬 종속일 때는 우리 N값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P1 플러스 P2분의 120F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직렬의 무조건 2배예요. P1 플러스 P2분의 120F에 곱하기 2배.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렬 종속이 지금 나왔는데 요거죠. 근데 공식이 아니라 말로 쓴 거예요. 공식을 말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한 글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어떤 새끼는 더하기라고 하는 새끼도 있어요. 그건 3글자야.
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한 글자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합이 들어간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냐면 1번밖에 없겠죠? 합이 들어간 거. 그래서 1번 두 전동기의 극수의 합을 극수라는 전동기의 동기 속도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9번 가도록 합시다. 49번 문제, 이 새끼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항상 얘기하는 문제 나왔네요. 유도전동기 나오면 무조건 거의 전압과 관계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유도전동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죠? 이거잖아요. 바로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 수십 번 쓴 것 같아요 벌써. T라는 놈은 K에다가, 이거는 이 문제는요, 우리 지금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사 쪽에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 곱하기 R2라는 놈이죠. 그래서 우리 토크는 뭐야? 항상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슬립과 전압은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 토크는 전압의 2승에 비례한다. 답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50번 밑에서 풀을게요. 50번 문제. 전기자 지름이 0.2m래요. 직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름 D값이 0.2m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발전기의 출력이 28kW 출력에서 900rpm을 회전하는데 N이 900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직류기이기 때문에 회전수가 n이지만 동기기로 나오면 교류발전기나 동기발전기로 나오면 동기속도 ns가 되는 겁니다.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는 약 몇 메타 퍼 세크이냐 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 직류기는 전기자가 회전자이기 때문에 전기자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동기기는 계자가 회전자이기 때문에 계자의 속도라고 해가지고 V값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V는 항상 파이 D에다가 60분의 N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동기기는 어떻게 돼요? 동기기 밑에다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얘는 속도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이 D에다가 60분의 N이 아니라 NS입니다.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동기속도니까 P분의 120F. 근데 만약에 지름이 안 주어지면 극수 곱하기 극간격에다가 60분의 NS를 잡아주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60분의 NS. 네, 지름을 안 줬을 때. 그래서 요거 나오는 기출문제의 답이 대표적으로 120짜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120m per sec. 극수가 12극, 극간격이 1m 해가지고 NS는 P분의 120F를 구하면 600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120 나오는 게 대표적인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지름이 파이에다가 지름이 0.2m고요. 60분의 회전수 N이 9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9.42 정도가 나옵니다. 메타 퍼 세크. 답 1번에 해당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51번 문제. 요것도 대단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삼상동기발전기의 매급매상당 슬로스가 3이라고 했을 때 분포권 계수 물어봤는데요. 우리 분포권 계수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분포권을 갖다가 KD라고 쓰거든요. 보통 이제 분포권 계수를. 우리 분포권은 원래 집중권하고 비교를 한 건데 이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특징 한번 잡아볼까요? 앞에서 한번 했는데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했던 거죠. 나눠서 감기 때문에 코일을 갖다가.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되면서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전압의 파형을. 우리 개선시키는 역할하는 게 분포권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분포권 계수 KD라는 놈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공식이?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이 된다고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자,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공식이 KD는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에다가 2n분의 파이. 원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 항상 공식에 따라서는 이게 n값이 붙어질 때가 있어요. n은 고조파 차수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계수나 단절권 계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1로 잡아주는 겁니다. 기본파는 1이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n값을 굳이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공식에 따라서는 n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Q값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매급 우리 매상당의 우리 슬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슬로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PM분의 S라고도 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극수, 상수, 슬로스. 그 다음에 M은 누구예요? 우리 상수의 상수.
근데 얘는 정해져 있죠? 3상. 그죠? 네,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3상. 왜냐면 우리 동기기는 Y결선 3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왜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다 3을 넣어봐요. 그럼 6분의 파이잖아요. 파이는 우리 항상 각도가 있을 때는 180도예요.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땐. 그러면 6분의 파이라는 놈은 얼마예요?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30은 항상 2분의 1.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자 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매극매상당 슬로스를 줬죠. 안 주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극소 곱하기 상수분의 슬로스. 그래서 매극매상당 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사인에다가 2m분의 파인데 m은 3이라고 그랬죠? 상수 3. 그 다음 매극매상당 슬로스 3. 그러면 9, 2, 18이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각도니까 각도는 숫자와 곱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3이 6이잖아요. 그럼 6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1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답이 되겠죠. 요게 다.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구하면 0.96 정도 나올 거예요. 1 나누기 6 사인 10 하면 180을 18로 나누면 10이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은 요 아래쪽에다가 써드릴게요. 정류장형 주파수 변환기 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이 답으로 좀 찾을게요. 이걸 다 뭐 우리가 외우거나 뭐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량이 큰 것은 4번 보시면 되는데, 용량이 큰 것은 정류작용을 좋게 하기 위해 회전자의 보상원선과 보급권선을 설치한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틀렸죠. 우리 정류장형 주파수 변환기라는 것은 대용량의 것은 제작 자체가 어려워요. 뭐 커봐야 한 100kV 정도 한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대용량의 전동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류장 주파수 변환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용량이 큰 것은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4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용량의 것이 제작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3번도 여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53번도. 자, 53번 보시면 스태핑 모터의 설명이 틀린 거, 스태핑 모터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답으로 좀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장점 단점. 그래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인데요. 정지하고 있을 때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작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전수란 놈은 우리 유도기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항상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제곱의 반비례잖아요. 회전수가 정지되어 있는 0인 상태에서는 0분의 1이 되면서 토크는 무한대 엄청 크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지금 틀린 거 3번밖에 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적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죠. 회전수가 0인 상태에서는. 자, 그 위치를 유지해 있는 상태. 자, 그 다음 5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말고 답에 있는 거를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54번은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거 하고 물어봤는데,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상당히 잘 나오죠, 우리 시험에.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출연이 되고 있죠.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변압기 깡통 안에다가 절연유를 집어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절연이죠. 절연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냉각 효과죠. 냉각 효과. 열을 갖다 식혀주는 냉각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연유를 갖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죠. 조건도. 그래서 첫 번째는 절연유의 상태가 절연 내리기 커야 돼요. 어떤 손실 열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도. 액체의 끈끈한 정도라고 그랬죠? 또는 점성이라고도 했었는데, 이 점도가 낮아야 되겠죠? 낮을수록 이제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높아질수록 고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굳어지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운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자전거 체인 생각하면 되죠? 자전거 체인이 녹슬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떨어뜨려서 돌리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화점. 불이 붙는 정도? 불이 붙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130도 이상에서도 견뎌내야 된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응고점. 낮아야 되겠죠?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응고점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항상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 크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고 있죠.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인하점이 높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낮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55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55번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성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것은 두 발전기 사이에 두 발전기의 기전력이 어떠할 때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시험에 가장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병렬 운전 조건 중에서. 우리 병렬 운전 조건은 원래 누구 있어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도 있고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도 있고 우리 아까 언젠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전에 뭐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 하고 물어보면 항상 옆에 따라오는 놈들 용량, 출력, 회전수 하고 나왔던 거죠. 이제 슬슬 지겨워져요. 그죠?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자, 우리 5가지 있었죠. 키 위주 곱하기서.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키에 큽니다. 앞글자 따서 우리 같을 것. 같지 않으면 뭐가 흘러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무효 횡류라고도 하죠. 그때 여자 전류의 변화가 돼도 크기에 차가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죠. 여자 전류의 변화. 여자 전류의 변화라고 쓸 수 있겠죠. 그때 순환전류는 뭐 EZS분의 2, 기전력의 차를 2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전력의 뭐예요? 위상이 같아야 된다. 키 위니까 위상이 같을 것. 그래서 같지 않으면 유효 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유효 횡류, 뭐 동기와 전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순환 전류는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계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계속 이 조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전력이 나온다 그랬죠. 두 가지, 뭐 수전력과 동기화력. 그래서 수전력은 E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 물론 이제 킬로와트로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는 거고요. 동기화력은 E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기전력의 키, 위, 주파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되고 그때 이제 방지법으로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또 하나 제동건선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는 뭐였어요? 난조 방지. 그 다음에 기동 토크 발생, 그 다음에 불평형 부하 시에 전류 전압 파형 개선, 네 번째가 이제 송전선 불평형 단락 시 이상 전압 방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파형이 같아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요, 상회전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실제로 동기검정기라는 게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요. 지금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무효횡류. 그래서 크기가 같지 않을 때, 그래서 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0 몇 번으로 갈까요? 6번 가도록 합시다. 56번 답이라고 하나 적으시고요. 반도체 사이리스터 이한제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우리 예전에 속도 제어법 중에 보면 농형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 전압 제어가 있었는데요. 우리 전압 제어에서 봤던 게 뭐냐면 바로 그 SCR에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겠다. 이 위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리스 SCR의 그 위상각을 이용해서 제어하겠다. 그래서 위상각을 제어한다. 답 몇 번? 3번이죠? 3번 위상각. 이거 답으로 하나 보시고요. 어차피 이거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7번 가도록 할게요. 57번 문제. 자, 57번 보시면 삼성유도 전동기에 직결된 펌프가 있대요. 그 펌프의 출력이 80kW, 효율이 74.6% 주고 있습니다. 전동기의 효율과 역률은 각각 94%, 90%를 주고 있을 때 전동기의 입력은 약 몇 kV입니까? 물어봤는데
전동기가 회전을 시키게 되면 펌프가 돌아가겠죠.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봐봐요. 전동기의 출력이란 값은, 자 전동기가 출력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동기가 회전해가지고 이 출력값을 가지고 뭐를 돌리는 거예요? 펌프를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펌프의 입력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전동기의 출력 자체가 펌프의 입력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펌프의 입력이라는 놈은 펌프의 효율분의 펌프의 뭐예요? 출력이 오면 되겠죠. 왜? 효율이라는 놈은 무조건 기본식이 뭐예요?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갖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펌프의 입력은 펌프의 효율분의 펌프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효율이 얼마예요? 74.6%니까 0.74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얼마 줬냐면 80kW짜리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 나누면 107.24kW가 나와요. 근데 이게 답이 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동기 입력이 아니라 전동기 출력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동기의 입력값이니까 전동기 입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효율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자리를 바꾸면. 그래서 전동기의 효율분의 전동기의 출력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동기의 효율은 얼마 줬어요? 전동기 효율을 94% 줬죠. 앞에 게 효율이고 뒤에 게 역률이니까. 그래서 0.94분의 전동기 출력 107.24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114.09kW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전동기의 입력이라는 놈은 결론은 단위가 뭘로 나와야 됩니까? kVA로 나와야 되잖아요. kVA. 그래서 자 우리가 값을 갖다 다시 한번 나누기 들어가야 되겠죠. 114.09kW를 뭘로 나눠야 돼요? 역률 0.9로 나눠주면 되겠죠. 90% 줬으니까. 그러니까 킬로와트를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단위가 kV 피상전력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우리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피상전력은 VI니까 역률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얘는 역률이 있고 얘는 없고 차이니까 없으려면 나눠주면 되잖아요. 역률을 나누면 kV 피상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126.77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 답은 126.7, 답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번까지 했고요. 58번 칠판 조금 정리하고 세 문제, 58번, 59, 60번 세 문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58번 가도록 합시다. 58번 문제. 58번 문제는 다음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가장 적합한 기동법 물어봤는데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심심치 않게 잘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우리 농형이 있죠. 농형이 우리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 직입기동이 있었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전전압기동이다 라고도 했을 거예요. 얘는 용량이 얼마예요? 5kW 이하 소용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우리 중요한 Y델타 기동이 되겠죠. 우리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동법. 그래서 범위가 얼마예요? 5에서 15kW 정도. 범위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또는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기동법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Y델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동보상기. 요거는 15kW 초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을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 기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누가 있어요? 권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선형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2차 저항기동. 두 번째가 누가 들어가요? 우리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이 답이 두 개예요. 권선형이 맞는 것은 하고 해도 답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만 나온다 그러면 아닌 거 맞는 것만 물어본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무조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용량도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종류만 물어봤잖아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적합한 거, 그러니까 2차 저항기동이나 계력에서 둘 중에 하나 있는 거 찾으면 되는데 2차 저항법이 주어졌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1번, 3번, 1번, 2번, 3번은 다 우리 농형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다음 59번 가도록 합시다. 동기기 안정도 증진법이 옳은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안정도가 나오면 일단 단락비기자, 단락비가 커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정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플라일류가 크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단락비가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나 동기 리액턴스는 작아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옳은 거 물어봤는데 동기와 리액턴스를 작게 할 1번밖에 없겠죠, 답이. 나머지는 다 틀렸죠. 플라일 효과를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역상, 용상, 임피던스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락비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해줘야 된다. 옳은 거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다이액인데 우리 다이액이란 놈은 2극, 양방향성, 쌍방향성 소자로 돼 있고요. 게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죠. 게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보통 3극짜리 이상부터 우리 게이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2극짜리이기 때문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죠. SCR 우리 3단자잖아요. 단방향 3단자. 뭐 GTO란 놈도 우리 단방향 몇 단자예요? GTO가 3단자고요. 트라이액, 쌍방향 3단자죠. 우리 트라이액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 이 트라이액이 우리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하세요. 쌍방향 3단자라는 거. 이걸 뭐 2방향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죠. 쌍방향 3단자 누굽니까? 트라이액. 대표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 2011년 뭐 1회, 2회, 3회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최근 거 14년부터 해서 역순으로 보시라는 얘기 항상 매번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에서 위주로 보시면 돼요. 또 다음번에는 10년도 때 문제풀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